그는 아마도 경찰서에서 가장 막강한 용의자였다. 자신이 온몸에 상처투성이인데도 두 손이 수갑에 채워진 상태로 태연하게 담배 한 대를 붙였다. 그리고 참치캔 하나를 꺼내 오프너로 천천히 땄다. 하지만 그가 먹으려던 게 아니었다. 품에서 귀여운 새끼 고양이를 꺼내 신문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실컷 참치를 먹게 해줬다. 남자의 일련의 기행은 맞은편에 앉은 두 경찰을 그대로 멍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몰랐다. 눈앞의 이자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중년 남자였다. 매일 똑같이 출근하고 지루한 통계 업무를 했으며 퇴근해 집에 와서 잠을 잤다. 마치 기계처럼 무감각하게 권태로운 삶을 반복했다. 더 비참한 건 매일 집에 돌아와도 아들은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의 존재를 무시했다. 아내는 여전히 같은 침대에서 자긴 했지만 둘 사이 한가운덴 두툼한 베개가 성벽처럼 놓여 있었다. 부부는 오래전부터 정을 나누지 않았다. 분출할 데 없는 그는 아침 운동을 할 때마다 아내의 예쁜 광고 사진을 보며 철봉에 매달렸다. 이 비참한 중년 남자는 그렇게 변함없는 일주일을 보냈다. 그날 밤 억눌린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잘 자는지 보려고 일어났다. 막내딸은 곤히 자고 있었지만 큰아들 방을 열자마자 뜻밖에도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며 방 밖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알렸다. 하치라는 이 남자는 서둘러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래층 상황을 확인했다. 거실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이 누군가에 의해 따여 있었다. 복면을 쓴 검은 옷에 두 사람이 들이닥쳤다. 하치는 아무 일 없는 듯 골프채를 집어들고 경찰에 전화하려 했다. 하지만 번호 한 자리 누르자마자 두 악당에게 들켰다. 그중 한 명이 총을 하치를 겨누고 돈을 전부 내놓으라 협박했다. 하치는 다투고 싶지 않았다. 2층에 가족이 자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잔돈 몇 푼으로 대충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돈이 적다며 그의 시계를 벗기려 다가왔다. 그 순간 하치는 상대 손목에 특이한 문신을 보았다. 상대가 시계를 빼앗고 결혼 반지까지 요구하자 누군가 갑자기 달려들어 복면남 하나를 쓰러뜨렸다. 하치의 큰아들이었다. 권총을 든 여자 도둑은 당황해 총을 들고 바닥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둘을 향해 고함쳤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하치는 골프채를 휘둘러 여도둑을 내려치려 했다. 하지만 채는 허공에서 멈췄다. 결국 그는 손을 대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도둑을 붙잡은 아들에게 손을 놓으라고 했다. 아들은 아버지 말을 믿기 힘들었지만 결국 도둑을 놓아주었다. 그 결과 상대에게 주먹을 3개 맞았다. 그때 아내도 나왔다. 복면 두른 사람이 늘어나자 상황이 불리하다고 보고 욕설을 퍼붓고는 문을 열고 떠났다. 도둑은 도망쳤고 가족도 무사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노를 품었다. 원래 도둑을 제압할 기회를 그냥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하치의 나약한 모습은 달려온 젊은 경찰 눈에도 못마땅했다. 경찰이 떠난 뒤 아내는 복잡한 눈빛으로 하치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하치의 마음에 알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다. 원래라면 부부가 이 일을 놓고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었겠지만 둘은 그저 묵묵히 침대에 누웠다. 숨막히는 침묵을 누구도 깨지 못했다. 오랜 소통 부재 탓에 그들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답답해진 하치는 아래층 소파로 내려가 혼자 누웠다. 그는 젊은 시절 부부 사진을 바라보며 왜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집안엔 그를 챙기는 이가 있었다. 막내딸이 그의 품으로 달려왔다. 이 집에서 지금 그와 말을 나눠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치는 창밖 소리에 잠에서 깼다. 또다시 쓰레기차를 놓쳤다. 그날 하루 내내 기분이 가라앉았다. 아들은 노골적으로 비꼬기 시작했고 조롱을 퍼부었다. 심지어 아침에 아내가 그에게 한 유일한 말도 또 쓰레기차를 놓쳤다는 것이었다. 오직 그의 사랑스런 딸만이 그에게 위로의 미소를 지어 보이고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다. 출근하려 문을 나설 때 이웃이 그를 보더니 아들 앞에서까지 은근히 깎아내리고 자신의 화려한 슈퍼카를 자랑했다. 1972년식 챌린저 49리터 배기량의 V8 엔진. 그는 고의로 엔진을 울리며 떠나갔다. 마치 모두가 그의 앞에서 과시하는 듯했다. 하치는 마지못해 직장에 도착했다. 여기는 강철 절단 공장. 장인은 처남과 함께 이 회사를 운영한다. 처남 역시 이 무능한 대릴사위를 못마땅해 했다. 어젯밤 일을 듣고 나서 처남은 갑자기 권총을 꺼내 하치의 머리에 겨눴다. 알고 보니 총을 하치에게 주려던 것이었다. 동생을 잘 지키라는 의미였다. 총을 원치 않는 하치는 거절할 수 없어 몰래 그 물건을 회사 냉장고에 빈 상자 안에 밀어넣었다. 하치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빈둥거렸다. 일할 마음이 없었고 그저 종이에 그 문신의 새 모양을 몇 번이고 그려봤다. 아무도 없을 때면 사무실 문을 잠그고 캐비닛을 열어 오래된 영국제 턴테이블 라디오를 꺼냈다. 하치는 특별통신 채널을 열어 신비한 인물과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한가할 때면 자주 그 인물과 수다를 떨었고 비밀이 없었다. 하치는 그에게 어젯밤 골프채를 끝내 내리지 못한 진짜 이유도 털어놓았다. 사실 그는 한눈에 알아봤다. 그 오래된 38 리볼버가 오랫동안 쓰이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 안에 탄이 하나도 없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는 두 사람이 큰 위협이 아님을 알았다. 누군가와 얘기하고 나니 하치는 한결 나아졌다. 그는 양로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하치의 고민을 알아챘다. 이 노인도 평범한 이가 아니었다. 결국 하치는 집으로 돌아왔다. 유리창에 비친 세 사람을 보고 하치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찌됐든 그들은 그의 가족이었다. 고단한 삶이라도 계속되어야 한다. 아들은 여전히 그를 시큰둥하게 대했고 하치는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막내딸의 한마디가 가위처럼 그가 간신히 붙들고 있던 신경을 끊어버렸다. 사실은 딸이 대야에 두었던 팔찌가 사라졌다. 그 대야는 다름 아닌 어젯밤 그 두 도둑이 돈을 쓸어 담아갔던 바로 그 대야였다. 다른 건 다 빼앗아가도 된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의 물건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하치는 얼굴이 굳어 집을 박차고 나갔다. 이 순간 그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다. 다시 양로원에 있는 아버지 방으로 가서 외투를 걸치고 20여 년 전 아버지의 FBI 요원증을 챙기고 권총도 들었다.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버스를 타고 시내의 문신 가게를 모조리 돌며 FBI를 사칭의 주인들에게 새 모양 문신을 한자의 행방을 물었다. 수없이 묻고 다닌 끝에 마지막 가게에서 곤란을 겪었다. 가짜 신분증을 내보였더니 알아보는 이가 있어 곧바로 증이 이미 오래전에 만료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질문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그는 말썽꾼 취급을 받았다. 가게의 건장한 사내들이 그를 에워쌌을 때 옆에 있던 노인이 그의 손목에 포커 문신을 보고 스페이드 7과 다이아 1을 알아챘다. 그 두 장은 텍사스 홀덤에서 최악의 패다. 노련한 노인은 즉시 깨달았다. 이 중년 남자가 아마 국가 군대의 어느 특수부서에서 지저분한 일을 맡던 실력자임을. 노인은 겁을 먹고 얼굴빛이 변하더니 혼자 방으로 들어가 철문을 철컥 잠가버렸다. 그 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겁을 먹었다. 새갈고리를 들고 있던 가게 주인도 곧바로 태도를 바꿔 공손해졌다. 하치는 마침내 그 강도 부부의 아지트를 찾았다. 그는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권총 손잡이로 한 방 남자의 입가에 피가 흘렀다. 하치는 자신의 시계를 되찾았다. 하지만 딸의 팔찌를 요구하자 상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태도였다. 하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눈앞의 대머리를 당장 쏴버리고 싶었다. 딸의 물건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남자는 모른다고 맹세했다. 팔찌 같은 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하치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아기 울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급히 방문가로 가보니 아기 침대에 갓난아이가 누워있었다. 아마도 방금 소동에 깜짝 놀라 깬 모양이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하치는 그 광경에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숨을 삼키고 집을 떠나 돌아섰다. 하루 종일 찾아도 성과가 없었던 하치의 우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딸에게 반드시 팔찌를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다. 울분을 못 이긴 그는 돌담을 향해 주먹을 내리쳤다. 손마디가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계속했다. 그는 무겁게 마지막 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라 승객은 많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한 대의 험머 지프가 비틀거리며 버스 옆으로 들이닥쳤다. 피할 틈도 없이 버스는 길가의 장애물에 들이받았다. 버스도 충격에 멈춰섰다. 험머에서 비틀거리며 술 취한 5 불량배가 내렸다. 악동들은 버스에 올라 다른 남자 승객을 쫓아내고 버스에 남은 유일한 젊은 여성을 에워쌌다. 하치는 그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았다. 이동안 쌓인 모든 울분을 마침내 풀어낼 곳을 찾았다는 걸. 그는 불량배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놈들은 그가 급히 내리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하치는 여운전사를 내리게 하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제야 불량배들도 눈치를 챘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앞의 중년 남자에게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걸. 버딤나데트볼드 앤드 아이 돈트싱 임건어 퍼규어. 불량배들은 남자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치는 맨주먹으로 진짜로 덤벼들었다. 오랫동안 싸움을 안 해서였는지 처음엔 동작이 조금 굼떴지만 손이 잘 풀리자 곧 감각이 돌아왔다. 그 자신도 얻어맞아 코피에 멍투성이가 되고 허리에 칼까지 꽂혔지만 그런 부류의 남자는 맞으면서도 버티는 게 주특기다. 1000대 맞고도 상대는 1800을 잃게 한다. 하치는 유리창을 들이받아 밖으로 내던져졌고 몇몇 불량배들은 싸움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하치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투지에 불타 다시 버스로 올라탔다. 입에 피를 토하면서도 눈앞의 무리를 때려 눕히겠다는 생각은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번엔 하치가 더 거칠고 더 폭발적이었다. 작은 핸드드릴을 상대의 급소에 들이대며 금발 불량배 하나를 몰아붙였다. 전멸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는 급히 차 앞으로 달려가 하치가 바닥에 떨어뜨린 권총을 집어들었다. 탄을 장전하려 했지만 하치가 그렇게 두고 볼 리 없었다. 하치는 몸을 돌려 철파이프를 뽑아 금발을 힘껏 내리쳤다. 마지막으로 그의 목을 박살냈다. 금발이 곧 숨이 끊길 지경이 되자 하치는 갑자기 연민을 품고 바닥에 빨대를 집어들었다. 작은 칼로 그의 목을 갈라 빨대를 꽂아주었다. 조금이라도 더 버티게 하려는 듯이 하치는 비틀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려 여운전사의 놀란 시선 속에서 비틀비틀 걸어갔다. 그는 조용히 집으로 들어와 막계단을 오르려다 문득 아내가 내내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았다. 하치의 몰골을 보자 아내는 놀랐다. 그 나약한 남편이 밤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몰랐다. 그래도 아내는 그의 상처를 정성스레 치료해 주었다. 보아하니 젊을 적 이런 일을 하치에게 자주 해줬던 듯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칼에 베인 상처를 순간적 착제로 능숙하게 붙였기 때문이다. 그때 하치는 마침내 못 이겨 아내에게 하소연을 털어놓았다. 한때 사랑했던 부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포옹도 키스도 사랑도 나누지 않았는지 이젠 같은 침대를 쓰는 남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을. 아내는 매일 곁에서 자는 남자가 자신을 그리워했다고 말하는 걸 듣고 끝내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수년간 하치와의 감정 교류가 부족했음을 알았다. 그날 밤 아내는 마침내 둘 사이에 두었던 그 벽을 치워버렸다. 바로 그때 하치와 아내가 마음을 다시 잇고 있을 무렵 도시 반대편 도로 위에선 한 대의 랜드로버 지프가 도로를 가로질러 거칠게 길가에 멈춰섰다. 차에서 한 노인이 내려 자기 술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그의 이름은 유리안, 도시 최대의 러시아 갱단 보스다. 보스인 그는 미소를 띠고 무대에 올라 미녀와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음치는 따로 없었지만 관객들은 그에게 환호로 경의를 표했다. 분위기를 달군 뒤 유리안은 비밀룸으로 들어갔다. 부하들은 여전히 박수를 보냈지만 하지만 몇몇 합호어인 러시아 노인들만은 굳은 표정을 했다. 그들 합호어인은 말하길 보스가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는 건 채통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즐거웠던 유리안은 그 말에 기분이 상했고 순식간에 술잔을 내던지며 깨진 유리를 쥔 채 합호어인을 건장한 경호원들과 함께 마구 두들겼다. 끝내 그의 목을 잔인하게 그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온화하던 노인은 순식간에 악마로 변했다. 이것이야말로 유리안의 진짜 모습이었다. 합호인들은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그때 유리안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듣고 그의 얼굴이 급변했다. 하치에게 목이 베이고 빨대가 꽂힌 그 금발 불량배가 다름 아닌 그의 친동생이라는 것이다. 갱단 보스 유리안은 병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금발은 이미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감히 동생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분노한 그는 의자를 집어들었다. 병상에 누운 다른 꼬마 두목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다. 하지만 그 꼬마 두목도 억울했다. 그들도 몰랐다. 자신들을 때린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다만 버스에 앉아있던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이름 없는 남자라는 것만. 바로 그때 병실에서 분노한 채 그를 찾지 못하던 유리안 앞에서 역시 맞아 다친 한 양아치가 손을 들었다. 버스에서 그 무명씨의 교통카드를 주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운명의 톱니바퀴가 숙명의 끌림과 함께 미친 듯 돌아가기 시작했다. 유리안은 한 젊은 여성 슈퍼 해커를 고용했다. 여성 해커는 교통카드로 양로원에 사는 한 노인을 추적했고 거기서 실마리를 잡아 하치의 인적 정보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중년 남자가 너무 평범하다고 여겼다. 불구덩이와 칼바람을 뚫고 살아온 유리안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평범한 중년이 어떻게 혼자서 다섯을 때려 눕히겠는가. 여성 해커는 더 기밀한 자료를 긁어보기로 했다. 펜타곤 소속한 연구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며 음란하고 기괴한 게임을 하는 사진을 잔뜩 붙였다. 그걸 미끼로 연구원을 협박해 하치의 파일을 뽑아달라 했다. 연구원은 어쩔 수 없이 내부망에 접속해 하치 관련 자료를 서둘러 검색했다. 그런데 시스템이 접근 거부를 띄웠다. 망신살이 걸린 연구원은 사진이 들통날까 두려워 무릅쓰고 오래 폐쇄된 지하 기록실로 갔다. 수소문 끝에 마침내 하치의 자료를 찾아냈다. 하지만 뜻밖에도 핵심 정보는 죄다 검게 지워져 있었다. 다만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첨부돼 있었다. 여성 해커가 자료를 받고 보니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은밀한 처형 작전 기록 사진들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곧장 짐을 싸서 파일을 유리안에게 내던지고 바로 사표를 내고 떠났다. 월급도 필요 없다고 했다. 유리안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보며 그제야 깨달았다. 동생을 죽인 자가 상대하기 만만치 않은 강적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 원수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했다. 한편 하치는 전날 밤 아내와 몸과 마음의 소통을 되찾은 덕에 기운을 완전히 회복했고 온 가족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렸다. 온 집안이 웃음꽃을 피우며 막밥을 먹으려던 찰나 하치는 문밖을 우연히 보고 질주해오는 차세대를 발견했다. 그들은 중화기 무장의 복면을 쓴 자들이었다. 하치는 직감했다. 자신을 노리고 왔다고. 그는 서둘러 가족들에게 전부 지하실로 들어가라고 했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몰라 묻으려 했지만 하치가 단번에 입을 막아버렸다. 그렇게 가족을 밀어넣어 두꺼운 철문 안에 가두었다. 총든 흑의의 인물들이 V자 대형으로 집에 빠르게 접근했다. 그들은 러시아 갱단의 정예 전투팀이었다. 모두 CSG-552 돌격소총을 들고 이어텍 조준경에 손전등과 FG 그립까지 장착했다. 액션 영화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그런 소총이다. 그 시각집은 하치가 전기를 내려 어둠에 잠겼고 하치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어둠 속에서 맹공을 퍼부었다. 방망이로 둘을 쓰러뜨린 뒤 주방의 과도까지 뽑아들어 무자비하게 반격을 이어갔다. 하치는 집안의 모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무기 삼아 적을 짓뭉갰다. 하지만 그의 집은 적들의 CSG 552 탄막에 벌집이 되었다. 하치는 혼자서 또 여러 명을 쓰러뜨렸지만 결국 수적으로 밀려 뒤치기에 당해 감전되어 쓰러졌다. 그는 차의 트렁크에 실렸고 전투팀은 큰 손실을 입었다. 수십 명이던 팀은 이제 3명만 남았다. 세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투덜대고 있을 때 그들은 몰랐다. 트렁크 속 하치가 이미 의식을 차렸다는 것을. 그는 고통을 참으며 손을 비틀어 수갑을 빼냈고 소화기 한 병을 집어들어 반격을 개시했다. 맘에 드네. 하치는 비틀거리며 차 밖으로 기어 나왔다. 그는 큰 탈이 없었다. 오히려 차 안의 세 놈은 거의 전멸한 상태였다. 겨우 한 명의 흑인이 숨을 붙이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이 무시무시한 사내가 대체 어떤 자인지 몰랐다. 그래서 하치는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다. 사실 그는 예전에 중앙정보국의 비밀 암살자였고 암호명은 선지위안 산지얀. 법으로 잡을 수 없지만 반드시 사라져야 할 대상들을 처리하는 역할이었다. 하치는 자신의 비밀스런 이야기나 누구 하나 붙잡고 푸념하려 했지만 고개를 떨구는 사이 흑인은 이미 숨이 끊겨 있었다. 하치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심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누군가 곧 찾아갈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누가 좀 와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한편 두 양아치는 이미 양로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살짝 방 문을 열어보니 노인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둘이 틈을 타 해치우려는 순간 노인이 갑자기 눈을 떴다. 무표정한 얼굴로 침착하게 탕 두 발 앉은 채로 건장한 둘을 처리해버렸다. 노인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하치가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보니 집안은 아수라장이었고 여기저기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걸 아내와 아이들이 보면 기겁할 게 뻔했다. 이 집은 이제 더는 가족이 머무를 곳이 아니었다. 하치는 대충 씻고 정리한 뒤 지하실 철문을 열었다. 놀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차에 태웠다. 가족을 이곳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그도 디일을 마음 놓고 처리할 수 있었다.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를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그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라 믿으며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기로 했다. 걸림돌이 사라진 하치는 그동안 모아둔 금괴를 챙겼고 시신들을 소파 위에 가지런히 앉혀 청중 삼아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차가운 암살자였던 그가 어떻게 가장이 되었는지. 어느 날 처형을 집행하던 중 무릎 꿇은 배신자가 오열하며 살려달라고 빌었고 다시 태어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그때 하치는 어찌된 일인지 문득 연민이 들어 그를 놓아주었다. 1년 뒤 그는 그 남자를 다시 찾았고 놀랍게도 정말 딴 사람처럼 변해 장가가고 아이를 낳아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창밖에서 그 모습을 본 하치는 처음으로 그런 삶이 참 좋다고 느꼈다. 더는 그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이 되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과감히 중앙정보국을 떠나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그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고 차를 몰고 떠나려던 순간 이웃의 그 멋진 챌린저가 떠올랐다. 어차피 다시 돌아올 일도 없으니 얼마나 끝내주는지 한번 몰아보기로 했다. 하치는 금괴 한 보따리를 처남 앞에 쏟아놓고 공장을 사들였다. 처남은 뜻밖이었다. 늘 무시하던 매제가 이렇게 돈이 많을 줄이야. 못 믿겠던 그는 허세를 더 부리다 하치의 한 방에 찍소리 못했다. 하치가 공장을 산 건 피난처로 쓰려는 게 아니라 전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손에 있는 각종 자재로 치명적인 함정과 무기를 만들어 적이 들이닥치기만을 기다렸다. 그 일을 마치자마자 하치는 쉴 틈도 없이 도시의 비밀스런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의 지하 인맥을 통해 상대 유리안의 정보를 알아냈다. 알고 보니 유리안은 가장 흉포한 러시아갱의 보스였다. 통상적인 마약 사업은 물론이고 러시아 갱단 전체의 막대한 연금기금 오브샤크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 돈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이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유리안의 지위는 끝장나는 것이었다. 정보를 쥔 하치는 곧장 움직였다. 그는 홀로 오브샤크의 현금 창고 본거지를 찾아가 적에게서 빼앗은 CSG 552 돌격소총을 들고 돈 창고 전체를 갈겨버렸다. 본거지 경비를 혼자서 모조리 처리했다. 그 시각 유리아는 늘 하던 대로 바에서 열창 중이었다. 그는 몰랐다. 자기 집안이 이미 털렸다는 걸. 모든 적을 정리한 하치는 소방 배관에 휘발유를 잔뜩 흘려넣고 그는 소방관 파이프에 엄청난 양의 휘발유를 부어넣고 한 번에 모든 돈을 불태워버렸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막 끝낸 유리아는 그
이른바 작은 인물이 객석에서 태연히 앉아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의 부하들이 이 불청객을 에워쌌고 유리아는 하치를 상당히 평가했다. 혼자서 대담하게 찾아온 용기의 말이다. 처음으로 마주한 두 원수, 드디어 첫 대면을 했다. 갱단 부하들이 일제히 하치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하지만 하치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 흰 천을 벗겼다. 천 아래에는 전장에서 쓰이는 확장형 지뢰가 숨겨져 있었고 그 피는 하치의 손가락에 걸려 있었다. 손가락만 조금 움직여도 이 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끝장이었다. 이게 바로 하치가 혼자 올 수 있었던 배짱이었다. 이 순간 유리아는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모두에게 물러가라 명령하고 혼자 남았다. 하치와 단둘이 얘기하려는 듯했다. 확실히 보스다운 태도였다. 하지만 하치는 화해하러 온 게 아니었다. 오히려 도발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알았다. 유리안 같은 자는 절대 참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자신과 가족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그는 품속에서 타버린 지폐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유리안은 단번에 알아봤다. 그건 오브샤크의 돈이었다. 애써 침착하던 유리안도 이제는 참지 못했다. 분노의 고함을 질렀다. 이게 바로 하치가 원한 효과였다. 그는 지뢰를 들고 유유히 술집을 떠났다. 분노한 부하들 사이를 뚫고 자신의 챌린저 차로 돌아갔다. 그리고 기다렸다. 과연 오래지 않아 불에 타듯 화가 난 유리안이 술집을 뛰쳐나왔다. 하치는 그가 걸려든 걸 알았다. 챌린저를 시동 걸고 고의로 굉음을 내며 유리안 앞을 지나쳤다. 대놓고 그를 도발한 것이다. 그의 차는 먹잇감처럼 수많은 갱단 차량을 끌어모았다. 하치는 이 러시아인들을 자신의 공장으로 유인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유리안의 총탄이 어깨를 스쳤다. 그는 미친 듯 총을 쏟아부었다. 하치를 공장문 앞에서 죽여버릴 기세였다. 그때 갑자기 2층 창문이 깨졌다. 한 흑인이 레밍턴 700 저격총을 들고 정확히 적들을 쏘아 쓰러뜨렸다. 하치를 엄호한 것이다. 그는 바로 하치의 형,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도 참전에 나섰다. 마지막 파티에는 아버지 또한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 비밀리에 채널에서 매일 대화하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아버지도 문을 박차고 나왔다. 결국 이 마지막 파티에는 손이 근질근질한 아버지도 참여해야 했다. 하치는 어모 속에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가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짓는 걸 보고 놀랐다. 오랫동안 싸움을 멀리했던 그가 사실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다. 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러시아 갱단들이 밖에서 몰려들어왔다. 하치는 아버지와 함께 싸우며 후퇴했고 미리 설치한 장치를 동시에 가동시켰다. 2층에 있던 형 해리도 긴 총을 들고 적들을 저격했다. 형의 저격 솜씨는 완벽했고 먼 거리에서 적을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근거리에서는 총을 곤봉처럼 휘둘렀다. 한 발에 3명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실력, 프로 게이머조차 보여줄 수 없는 장면이었다. 아버지도 아직 건재했다. 모스버그 500 산탄총을 들고 한 발에 한 명씩 신나게 쓰러뜨렸다. 아주 즐거워 보였다. 하치는 또 준비해둔 여러 장치를 활용하며 적들을 제거했다. 그는 냉장고 뒤로 몸을 숨겼다가 그 안에 숨겨둔 총을 꺼내 쏘았다. 아주 유용했다. 세 부자가 힘을 합치자 곧 모든 부하들이 정리됐다. 그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싸우며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했다. 아름다운 추억이 스쳤다. 그러나 유리안의 등장이 그 순간을 깨뜨렸다. 총알이 형의 어깨를 스쳤다. 세 부자는 급히 기계 뒤로 몸을 숨겼다. 유리안의 총격은 멈추지 않았다. 미친 듯 탄환이 쏟아졌다. 하치와 가족들의 총알은 이미 다 떨어졌다. 유리안이 곧 들이닥칠 순간 하치는 문득 떠올렸다.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방패를 들고 뛰쳐나갔다. 폭발 방패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날아갔다. 결국 하치가 다시 일어섰다. 반면 유리안은 산산조각 난 채 쓰러졌다. 이번에야말로 세 부자가 큰 판을 벌였고 결코 나쁘지 않았다. 모두가 흥분했다. 하지만 하치는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곧 경찰이 들이닥칠 테니 그는 아버지와 형을 먼저 보냈다. 자신은 경찰을 상대해야 했다. 두 사람을 보낸 뒤 하치는 옛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도중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역시나 파이프 속에서 귀여운 고양이를 발견했다.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이 말없는 남자를 보며 어쩔 수 없었다. 그때 남자 경찰의 전화가 울렸다. 리선의 지시였다. 그를 즉시 석방하라는 명령이었다. 두 경찰은 충격에 빠졌다. 정말 어이없는 순간이었다. 하치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집은 꽤 훌륭했다. 그러나 부부는 중개인에게 특별히 한 가지를 물었다. 더즈 디스 하우스 헤브 A 베이스먼트. 그리고 하치의 아버지와 형은 캠핑카를 몰고 여행을 떠났다. 만약 그들을 마주친다면 예의를 지켜라. 왜냐하면 그들의 짐 속에는 너를 깜짝 놀라게 할 무서운 것들이 들어있으니까.